안녕하세요. 저는 한밭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현장훈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패턴 인식이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패턴 인식이란 단어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전공들을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패턴 인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최근에는 딥러닝의 발달로 이런 패턴 인식도 많은 딥러닝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는데요. 이러한 어떤 경향성,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패턴 인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딥러닝 기반으로 수행되는 패턴 인식을 함께 공부할 거기 때문에 먼저 딥러닝의 기반인 퍼셉트론과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패턴 인식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인식이 뭔지 이렇게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이 사진이 무엇인지 맞출 수 있지요? 네,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 바로 고양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른 사진이 오게 되면 이 사진은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거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진을 어떻게 왼쪽 사진은 고양이이고 오른쪽 사진은 강아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누군가는 그냥 딱 보면 왼쪽 사진은 고양이이고 딱 보면 오른쪽 사진은 강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 사진들의 특징을 보고 이러한 귀의 형태를 가지고 이러한 눈의 형태를 가지고 이러한 코와 입 형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귀,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물체는 고양이이고 이러한 다른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강아지이다, 이러한 판단을 매우 짧은 시간에 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이런 이미지에서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고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매우 짧은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판단했을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입력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 입력 이미지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특징들을 이미지에서 하나씩 뽑아내고 이 특징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고양이이다 또는 강아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을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계산이 가능한 기계적인 장치, 즉 우리는 이런 거를 컴퓨터라고 하지요. 이런 컴퓨터가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는 문제를 다루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를 우리는 패턴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즉 우리는 이미지에서 이렇게 피처를 뽑아내고 그거를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 데이터라던가 음성 데이터 또는 신호 데이터, 생체 신호와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부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뽑아내고 그 특징을 이용해서 인식하는 이 모든 분야를 우리는 패턴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인식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유명한 분야 중 하나는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에서는 이렇게 방금 우리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 이미지에서 얼굴을 인식하고 동작을 인식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미지로부터 수행하는 역할들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역할들은 의료 영상에서도 사용될 수도 있고 보안, 감시 카메라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음성 및 음악 패턴 인식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라던가 음성 인식, 시리 또는 이런 핸드폰에서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할 때도
이러한 패턴 인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명령 인식이라던가 음악 장르 분류, 음성 감정 분석 같은 이런 다양한 음성과 관련된 것들의 처리 및 응용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핫한 분야가 있죠. 네, 챗 GPT라고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문장을 입력하면 그 문장을 컴퓨터가 처리를 해주고 질문, 답을 해주는 것처럼 이러한 자연어 처리에서도 이런 패턴 인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챗 GPT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패턴 인식을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해서 문서 분류라던가 감정 분석, 기계 번역, 질문 응답 시스템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응용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진단 및 영상 분석, 금융 예측 및 사기 탐지, 로봇공학, 생물정보학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패턴 인식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강의에서는 우리는 다양한 패턴 인식 분야 중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패턴 인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기술은 이런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라던가 이런 버섯, 강아지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이미지가 강아지이다, 버섯이다 또는 자동차이다를 판단하는 그런 분류를 수행하는 작업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실 옛날부터 많은 인공지능이 풀어야 될 중요한 한 분야라고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ILS VRC 챌린지라고 수천만 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그렇게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서 성능을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모델을 이렇게 가려내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에서는 정말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라는 즉 딥러닝 기반으로 이러한 네트워크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기존의 많은 인공지능 분야의 알고리즘들을 정말 큰 격차로 이렇게 앞질러서 우승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넷부터 시작해서 정말 딥러닝의 시작을 이렇게 개최하는 그런 역할을 한 네트워크가 알렉스넷이고요. 이후 1년이 멀다 하고 정말 많은 딥러닝 네트워크들이 등장하면서 그 성능을 이렇게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중 특히 2015년도에 이렇게 소개된 레스넷이라는 네트워크는 사람의 성능을 넘어서는 그러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 레스넷을 기반으로 이후에 나온 알고리즘들은 점점 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수한, 즉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의 등장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의에서는 이 알렉스넷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2017년까지 등장한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보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러한 흐름을 함께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러한 딥러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던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 두 가지를 미리 학습해 오면 이 강의를 듣기에 더 수월하게 듣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 딥러닝의 가장 기초라고 불리는 퍼셉트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갑자기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기보다는 동물, 사람 이런 곳에 있는 것을 많이 모티브해서 그걸 따와서 그걸 정말 형상화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데요. 오늘 함께 이렇게 학습할 퍼셉트론도 사람과 동물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본떠서 만든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
즉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이 그림과 같이 크게 수상돌기, 축삭, 그리고 시냅스 말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먼저 수상돌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방향으로 뻗어있는 그물같이 뻗어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 수용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수상돌기를 통해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면 축삭으로 전달이 되고, 축삭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신호를 종합하고, 그 종합한 신호가 이제 어떤 기준 이상이 될 경우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 축삭을 통해서 전달된 신호는 이제 시냅스 말단을 통해 다음 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런을, 즉 우리 머릿속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본따서 만든 아래 그림과 같은 펄셉트론을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는데요. 이 펄셉트론의 구조를 보면 먼저 제일 왼쪽에 1, x1, x2, x3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경세포에서 받아들인, 즉 수상돌기에서 받아들인 그런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펄셉트론에서도 이러한 신호를 받아들여서 W0, W1, W2, W3라는 웨이트를 각각 신호에 곱해주고, 그 곱해진 값을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종합한 후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전달을 해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어떠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그 신호를 다음 레이어에 전달을 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그 신호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펄셉트론을 우리는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를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신호에 W0, W1, W2, W3를 곱해서 더해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식 어디선가 많이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이 수식은 사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되는 수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펄셉트론의 역할은, 즉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를 이렇게 선형적으로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네트워크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펄셉트론은 1950년대에 엔드 게이트와 오어 게이트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00, 01, 10, 11이라는 두 가지 신호를 받았을 때 같은 11, 즉 A와 B 모두 1일 경우에만 1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모두 0을 반환하는 것을 엔드 게이트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신호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1이라면 그거의 결과값은 1이 되도록 반환하는 것을 우리는 OR 게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운 펄셉트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A와 B 신호, 그리고 그거의 결과값인 Y를 한번 그래프로 이렇게 2차원 좌표평면에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표현된 거를 우리는 선형적으로 구분해서 이거는 1이고 이건 0이다 라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보라색 선보다 아래인 경우는 0이고 보라색 선보다 위에 있는 결과값은 1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엔드 게이트를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녹색 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1이고 녹색 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0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그건 OR 게이트를 풀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펄셉트론을 이용해서 엔드 게이트와 OR 게이트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게이트에 유사한 게이트가 하나가 더 있지요. 그 게이트는 이제 XOR 게이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XOR 게이트는 약간 특이하게 이 두 신호가 같으면 0을 반환하고 다르면 1을 반환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를 방금 배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정말 옛날부터 이제 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었는데요. 1950년도에 이렇게 소개된 퍼셉트론을 이용해서는 이러한 엑소알 게이트를 풀 수 없다라고 민스키 교수님이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엑소알 게이트 문제도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를 풀 수 없다라고 하니까 많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정말 이제 흥미를 잃고 그러다 보니 이제 퍼셉트론에 대한 인기가 점점 이렇게 식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엑소알 문제를 풀 수 없는 퍼셉트론 때문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첫 번째 암흑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엑소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퍼셉트론을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풀기 위해서는 여러 층의 레이어를 이용하면 이런 엑소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엑소알 문제를 이러한 여러 층의 멀티 레이어를 학습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한 층의 하나의 퍼셉트론을 이용해서는 절대 이 엑소알 문제를 풀 수 없음이 증명됐으니까 당연히 하나 또는 한 층을 사용하면 절대 풀 수 없을 거고요. 풀기 위해서는 여러 층의 퍼셉트론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할 방법이 없으면 그 학습할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여러 층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특히 이러한 연구 결과는 74년도에 이제 월버스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박사과정 논문을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처음 제안하고 그러한 제안한 방법을 가지고 이런 여러 층의 퍼셉트론을 학습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 논문이 나왔을 당시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워낙 암흑기에 있어서 아무도 이 논문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심지어 이 엑소알 문제를 퍼셉트론을 이용해서는 엑소알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민스키 교수님조차 이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12년이 지난 이후 힌튼이라는 교수님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이런 백프로파게이션을 제안하고 이런 엑소알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을 함을 보여줌을 통해서 다시 뉴럴 네트워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든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걸까요? 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한다라는 것은 인풋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에 나왔을 때 어떠한 결과값이 출력되겠지요? 그 결과값과 원래 이 데이터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실제값과의 차이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 것이 우리는 인공지능을 학습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한 이런 결과값 그리고 실제값 그 두 차이가 하나의 퍼셉트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야 우리는 그 인공지능 모델을 잘 개발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나의 레이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레이어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다룰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학이 나와서 다들 어려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하니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이런 퍼셉트론은 WX 플러스 B라는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정의되는 수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wx를 g라고 치환하게 되면 이 f는 g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먼저 w와 x를 곱해서 g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g라는 거와 b라는 거가 더해져서 f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 레이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변수가 그 결과에 영향을 주도록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 수식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각 변수가 그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각 변수로 결과값을 미분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와 같은 수식은 w의 변화가 그 결과값인 f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의미하는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로 f를 나눈 미분값은 x가 f에 즉 x가 결과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각 변수가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이거를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미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 먼저 체인 룰이라는 수학 공식을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 룰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f와 g와 같이 여러 가지 함수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어떠한 특정한 변수로 그 함수를 나눴을 때의 미분값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가 정의되어 있을 때 우리는 x가 f에 영향을 미치는 그 크기를 알기 위해서 f를 x로 나눠주게 되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를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 g분의 라운드 f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g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변수인 x를 이렇게 드러나 있는 변수인 다른 변수로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체인 룰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퍼셉트론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어떠한 스레스홀드를 넘게 되면은 다음 레이어로 넘기고 넘지 못하면은 무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함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러한 활성화 함수는 다음 레이어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단순한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전달받은 함수는 wx 플러스 b라는 선형 함수였지만 그거를 이제 비선형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선형 함수는 모든 퍼셉트론에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선형 함수로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함수를 선형 함수로 구성하게 되면은 이러한 레이어를 많이 쌓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앞에서 나온 선형 함수를 h는 cx라는 선형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선형 함수를 만약 3개의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본다라고 하면 이 수식처럼 이렇게 c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계산하면 c 세제곱 곱하기 x 이렇게 결과값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c 세제곱을 a라는 어떠한 상수값으로 치환하게 되면 즉 y는 ax라는 똑같은 선형함수가 되고 즉 이러한 선형함수는 우리는 분명 3개의 층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지만 1개의 층으로 된 네트워크랑 동일한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선형함수를 비선형함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
모든 퍼셉트론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서 비선형 함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여러 층을 쌓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XOR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퍼셉트론의 한계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만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우리는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개의 층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이거를 점점 더 많이 쌓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익숙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인공신경망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만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미지는 28x28 해상도를 가진 7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각 픽셀을 이렇게 한 줄로 세우게 되면 총 우리는 28x28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784개의 픽셀 값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픽셀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수행했던 여러 층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우리는 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수업에서는 이제 패턴 인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간단하게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퍼셉트론과 그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멀티 퍼셉트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응용한 딥러닝 모델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